지금 이 순간 당신이 1241년 동유럽에 살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이 믿던 모든 것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벽은 뚫렸고 왕의 군대는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당신이 마주한 적은 역사가 기록한 가장 기괴하고 잔혹한 군대입니다. 그들은 귀신처럼 빠르고 약탈에는 관심이 없으며 오직 당신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도시 전체가 불타고 사륙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떤 역사가들은 이 시기를 두고 세계가 끝나는 날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몽골입니다. 유럽은 이들을 타타르라고 불렀는데 이는 그리스 신화의 지하 세계 타르타로스에서 온 악마의 군대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공포의 실체를 알아야 합니다. 이들은 고작 2년 만에 동유럽 전체의 군사력을 괴멸시키고 벽으로 둘러싸인 유럽의 심장부를 바로 코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베이징에서 모스크바까지, 이란 고원에서 헝가리 평원까지 단 한 세대 만에 그 어떤 제국도 달성하지 못했던 광대한 영토를 정복했습니다. 자,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어떻게 가장 야만적이고 가장 분열되어 있었으며 가장 가난했던 유목민 집단이 수백 년간 단단하게 조직된 문명화된 제국들을 마치 종이장처럼 찢어밟힐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몽골을 단순히 잔혹한 야만인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하게 설계된 군사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그 시스템이 어떻게 탄생했고 왜 멈출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냉정한 분석입니다. 몽골의 등장은 거대한 역설로 시작합니다. 칭기즈칸, 즉 태무진이 등장하기 전 몽골 고원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식량은 부족했고 부족 간의 피 튀기는 납치와 살육만이 일상이었죠. 이들은 통일은커녕 서로를 멸망시키지 못해 안달난 세상의 밑바닥이었습니다. 이들이 이웃했던 강력한 문명국 금나라나 호라즘샤 왕국 입장에서 보면 몽골은 그저 귀찮은 잡초무리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태무진은 이 지리적, 문화적 약점을 완벽하게 뒤집어버리는 시스템을 설계합니다. 우선 그는 부족이라는 단어를 제거했습니다. 몽골의 전통적 사회 구조는 혈연 중심의 부족이었고 이는 필연적으로 분열을 낳았죠. 태무진은 이 모든 혈연 관계를 파괴하고 자신의 명령만이 존재하는 군사 단위로 모든 사회를 재편했습니다. 몽골 군대는 십진법 조직이었습니다. 10호, 100호, 1000호, 그리고 1만 명의 투맨. 이 시스템의 혁신성은 모두가 알고 있는 것 같지만 핵심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십진법은 단순한 병력 관리가 아닙니다. 이는 병력의 개인적 책임을 극대화하는 장치였습니다. 만약 투맨 중 한 명이 전투에서 도망치면 그 10명이 처형당합니다. 10명 중 한 명이 도망치면 100명이 처형당합니다. 이 극한의 연대 책임 시스템은 병사, 개개인을 하나의 톱니바퀴로 만들었습니다. 생존을 위해 동료의 생존을 책임져야 했고 이는 몽골 군대에 압도적인 결속력을 부여했습니다. 칭기즈칸은 법령 야사를 통해 이 군사 기계를 인간성으로부터 완전히 분리시켰습니다. 야사의 첫 번째 계율은 무엇이었을까요? 복종. 어떤 상황에서도 칸의 명령에 복종하며 명령을 어기는 것은 곧 사형이었습니다. 그는 전쟁을 종교나 이념의 싸움이 아닌 가장 효율적인 기업 인수합병처럼 취급했습니다. 복종하면 흡수되고 저항하면 완전히 제거된다. 단순하고 명료한 규칙이었습니다. 몽골의 정복사에서 가장 중요한 변곡점은 호라즘샤 왕국과의 충돌이었습니다. 호라즘은 오늘날 이란, 아프가니스탄 일대를 아우르던 거대한 이슬람 제국이었습니다. 인구도 많았고 성벽도 단단했습니다. 칭기즈칸은 처음에는 평화로운 무역 협정을 제안했습니다. 그가 원한 것은 상업로의 확보였죠. 하지만 호라즘의 총독은 몽골 상인들을 염탐꾼으로 몰아 살해했고 뒤이어 칸이 보낸 사신마저 처참하게 죽여버립니다. 이것은 역사상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는 오판이었습니다. 칭기즈칸은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분노는 감정이 아닌 전략의 일부였습니다. 1219년 몽골군 20만 명이 움직였습니다. 호라즘이 믿었던 것은 난공불락의 도시 성벽이었습니다. 사마르칸트, 부하라, 우르겐치와 같은 거대한 도시들이었죠. 몽골은 성벽 공격에 약하다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몽골은 즉시 중국과 페르시아 기술자들을 강제로 징집하여 공성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성벽이 뚫린 후 벌어진 일은 단순한 점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테러의 극대화였습니다. 우르겐치 함락 후 몽골군은 도시의 모든 주민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장인과 기술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줄 세워 학살했습니다. 아이와 여성마저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이 무자비한 사륙은 몽골의 진정한 비밀 무기였습니다. 그들은 군사력만으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심리전으로 승리했습니다. 몽골의 전략가들은 계산했습니다. 한 도시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 시체의 산을 남기면 다음 도시는 싸울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항복할 것이다. 항복하는 도시는 군대를 소모하지 않고 점령할 수 있으니 결과적으로 몽골의 병력 손실이 최소화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잔혹성은 비용 절감 전략이었습니다. 소문이 전파되자 몽골이 다음 도시에 도착했을 때 시민들은 저항할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문을 열고 목숨을 구걸할 것인지를 두고 격렬한 내분을 겪었습니다. 대부분은 문을 열었습니다. 몽골 제국의 규모를 보장한 것은 기마술이 아니라 바로 이 소문을 이용한 대규모 심리 공격이었습니다. 이 공포의 시스템은 서쪽으로 이어졌습니다. 목표는 유럽이었습니다. 유럽은 몽골의 전설을 들었지만 그것을 동방에 과장된 이야기라고 치부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단단한 갑옷과 신앙심 깊은 기사단, 그리고 무엇보다 거리가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몽골의 서방 정벌 사령관은 칭기즈칸의 손자인 바투칸이었습니다. 그와 그의 부사령관 수부타이는 유럽 정복의 청사진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럽이 놓치고 있던 몽골의 또 다른 치명적인 무기는 정찰 및 속도였습니다. 유럽의 군대는 느렸습니다. 기사들은 무거운 갑옷과 느린 보급 마차에 의존했고 하루에 20마일을 이동하는 것이 한계였습니다. 반면 몽골의 기병대는 경량화된 장비, 사마리의 여분을 가지고 다니는 말, 그리고 말 위에서 잠까지 해결하는 극도의 기동성을 갖췄습니다. 그들은 하루에 100마일 이상을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유럽 입장에서는 적이 몇 주 후에나 올 것이라 생각한 순간 몽골군이 이미 도시 성벽 앞에 도착해 있는 셈이었습니다. 1241년 몽골군은 헝가리와 폴란드를 동시에 공격하는 두 개의 거대한 축을 가동했습니다. 가장 극적인 사건은 리에그니츠 전투였습니다. 폴란드와 독일의 연합 기독교 기사단이 몽골의 서부 군대와 맞섰습니다. 유럽 기사들은 무거운 갑옷으로 무장한 정면 돌파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몽골군에게 무거운 기병은 그저 느린 표적에 불과했습니다. 몽골의 전술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바로 가짜 후퇴였습니다. 몽골군은 전투가 시작되자마자 도망치는 척했습니다. 유럽 기사단은 승리에 도취되어 그들을 쫓았고 갑옷 때문에 지치고 대형이 완전히 무너진 순간 몽골군은 순식간에 방향을 틀어 기사단을 포위하고 활로 학살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문명의 자부심이었던 기사단은 단 몇 시간 만에 무력화되었습니다. 몽골군 지휘관들은 유럽의 전술을 비웃었습니다. 그들이 볼 때 유럽 군대는 너무 정직하고 너무 느렸으며 전술적 상상력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유럽에는 더 이상 몽골을 막을 조직된 군대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헝가리의 수도 부다페스트는 불탔고 몽골군은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 국경까지 도달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신성 로마 제국뿐이었습니다. 교황과 황제는 공포에 떨었고 전 유럽은 이 악마의 군대가 자신들의 문명을 완전히 파괴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역사가들은 이때 몽골이 6개월만 더 진격했으면 서유럽 문명은 완전히 사라졌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그렇다면 이 무적의 기계는 왜 갑자기 멈췄을까요? 이것이 바로 몽골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하고 전 유럽에게는 가장 운명적인 순간이었습니다. 1241년 몽골군이 유럽을 유린하고 있던 바로 그 순간 수천 마일 떨어진 몽골 수도 카라코룸에서 거대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오고타이 칸이 사망했습니다. 오고타이는 칭기즈칸의 후계자였고 대칸이었습니다. 몽골 제국의 시스템은 칭기즈칸이 설계했지만 그 시스템이 작동하는 원동력은 오직 대칸의 권위에 있었습니다. 대칸이 사망하면 몽골 제국의 모든 황족들은 중앙으로 소집되어 새로운 대칸을 선출해야 했습니다. 이를 쿠릴타이라고 불렀습니다. 바투칸은 당장 병력을 철수시켜야 했습니다. 권력 투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바투는 유럽 정복을 완료하고 싶었지만 만약 그가 권력 투쟁에서 밀려난다면 자신이 정복한 모든 영토와 자신의 지위마저 잃게 될 수 있었습니다. 유럽 정복은 중요했지만 중앙 권력 장악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1242년 봄 몽골군은
서유럽의 문턱에서 갑작스럽게 멈춰섰습니다. 마치 스위치를 끈 것처럼 그들은 돌아섰고 남은 유럽은 그저 어리둥절했습니다. 유럽은 자신들의 용맹함이나 신의 가호 덕분에 몽골이 물러났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몽골의 내부 권력 구조, 즉 칭기즈칸이 설계한 시스템의 후계자 리스크 덕분에 살아남은 것입니다. 만약 오고타이가 1년만 더 살았더라면 유럽은 오늘날 우리가 아는 모습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몽골 제국은 결국 내부 분열로 쇠퇴의 길을 걷지만 그들이 세계사에 남긴 유산은 충격적입니다. 칭기즈칸은 유목민의 한계를 넘어 복종과 테러 그리고 전례 없는 기동력을 결합하여 지구상의 모든 문명이 두려워하는 완벽한 전쟁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약탈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무자비했지만 고도의 전략가였으며 군사기술과 정보전의 달인이었습니다. 몽골 제국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가장 앞선 기술과 가장 견고한 문명이 압도적인 시스템과 심리적 공포 앞에서는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는가.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을 송두리째 뒤흔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전쟁은 총칼의 싸움 이전에 시스템과 심리의 싸움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은 이 무자비한 시스템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당신은 이 무자비한 시스템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역대급 공포의 제국, 몽골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